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서울 물리 임용 합격 수기를 발표하게 된 변지원입니다. 먼저 제 성적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는 1차 성적 60.33점으로 컷보다 9점 정도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2차 점수는 92.55. 그렇게 최종 성적으로 컷보다 4.66점이 높아서 30명 중에 24등으로 올해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수 상황을 보시면요. 물리에서 조금 보기 힘들게 전공 과목에서 점수를 좀 약하게 얻은 편이고요. 반면에 교육학이랑 실연, 면접에서 점수를 확보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공 합격 수기라 제 합격 수기가 도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임용고시가 요구하는 과목이 정말 많은 만큼 전공에서 조금 아쉬운 성적을 거두셔도 교육학이나 실연 혹은 면접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례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수기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기 목차는요. 간단하게 먼저 정승현 교수님 강의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전공부터 2차까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마지막으로는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실 때 궁금할 점, 궁금할 것 같은 것들을 2가지만 뽑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정승현 교수님 강의를 선택한 이유인데요. 제가 올해가 3번째 시험이었고 2차 또한 3번째였어요. 그렇게 3번 만에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2022학년도에 졸업을 하고 시작을 했을 때는 타 학원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타 학원에서 공부를 했고요. 1차 점수가 말 그대로 컷 점수여서 2차의 기회는 얻었지만 최종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최종 탈락을 하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시 1년 동안 공부를 진행해야 되니까. 그렇게 어떻게 공부를 다시 시작할까 고민을 하다가 정승현 교수님 강의를 알게 되었고요. 교수님 강의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임용에 최적화된 문제를 제공해 주신다는 점과 그리고 효율적인 강의 시간 때문입니다. 먼저 타 학원에서 공부를 했을 때는 수능 특강이라던가 외부에 있는 전공서 문제집들로 많은 스터디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전공서는 물리를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전공책이고,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 문제들로 오프닝을 해서 임용이라는 시험을 준비하기엔 효율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 강의에서 임용을 준비하는데 좀 맞는 최적화된 문제를 제공해 주시는 거를 알게 되어서 강의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강의 시간도 4시간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물리 같은 경우에는 듣는 것보다는 제가 스스로 풀고 정리하는 그런 공부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강의 시간이 짧은 게 좋을 것 같다, 컴팩트 있게 진행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수님 강의로 2023년도부터 다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3년도에는 상반기 8월까지는 기간제로 근무를 했고요. 9월부터 제대로 공부를 시작을 해서 컷보다 조금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뒤에서 알게 되실 텐데 2차 점수가 많이 좋지 않아서 이때도 최종 탈락을 하게 됩니다. 3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공부한 거 치고는 이제 1차 점수에서 원하는 결과를 1차는 합격을 했기 때문에 1차 준비하는 방법은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해서 2024학년도에는 일을 안 하고 정승현 교수님 커리큘럼을 24년도에도 타고 올해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공 공부 방법을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전공은 되게 단순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항상 최종 탈락을 했기 때문에 3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3월부터 7월까지는 이제 이론 강의를 인강으로 수강을 했습니다. 인강으로 수강할 때 저는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론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문제를 먼저 푸는 거는 제가 아무래도 앞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를 풀고 이론 강의를 들었을 때 이제 몇 가지 문제들 중에 교수님이랑 좀 풀이 방식이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문제를 풀고 이론 강의를 들었을 때 더 기억에 잘 남았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풀었고요. 그리고 문제를 먼저 풀면은 아무래도 막히는 부분이 제 눈에 더 잘 보이고 기억에 잘 남아서 문제부터 먼저 풀고 이론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은 다음에 제가 틀렸던 문제들과 기출문제를 포함해서 다시 풀게 되었는데요. 이때는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어떻게 진행했냐면 좋은 스터디장님을 만나서 그분이 계획을 짜주셨는데요. 일단 1주차, 주차별로 소단원별로 문제풀이를 하는 것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다음 단원의 내용을 풀면서 그 이전 단원 내용을 복습하는 모의고사 문제를 한 사람당 2-3문제 정도 선별해서 모의고사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풀이,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모의고사 형태로 만들어서 다시 문제를 푸니까 복습할 때 질리지 않고 반복을 좀 열심히 할 수 있어서 문제풀이, 스터디를 이렇게 모의고사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문제를 풀 때 오프닝 했던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약했던 회전운동 파트에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문제에 어떤 단어에 집중해야 될지 회전축에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으면 병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이 아닌 각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에서 어떤 단어에 집중을 해서 어떤 공식을 유도해서 사용해야 될까. 오프닝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구심력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문제에 접근한 방식도 틀렸다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빨간 글씨로 문제마다 오프닝 연습을 하면서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반기의 전공 공부 방법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보면서 문제별로 오프닝을 하고 틀린 문제는 반복해서 복습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첫 하반기 시작하는 8월인데요. 이때부터 직강을 수강을 했습니다. 기출 및 동형 문제 풀이 강의가 진행을 되는데 저는 이 8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1월부터 7월까지 배웠던 이론 내용들을 한 달 동안, 8월 한 달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하는 시기가 8월이기 때문에 저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는 직강을 수강을 했기 때문에 강의를 먼저 수강하고 문제를 풀었고요. 그리고 문제 중에서 이제 제 약점을 파악해서 주제별로 단권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주제별로 단권화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기 써 있는 대로 저는 제가 약한 거를 일단 처음부터 풀면서 제가 약한 소단원별로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역학 부분에서는 구름운동, 유체역학, 전자기학에서는 교류회로나 이제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전자기파 등 이렇게 주제별로 좀 정리를 뽑아서 그 항목별로 단권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단권화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제가 단권화, 교류회로 단권화를 한 예시인데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개념 위주로 짜집기를 했고요. 영상인데 처음에는 개념 위주로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풀만한 교류회로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패드로 만들어서 저는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주제별로 단권화한 내용을 계속 백지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 파일을 주제별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복습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전체적으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다시 풀고 그 중에서 약점을 파악해서 주제별로 단권화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하반기 9월부터인데요. 9월은 모의고사가 시작하는 달이어서 직강을 이때도 수강을 했고요.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수하고 약점을 파악을 하고 실수한 이유를 적어두고 아까 제가 8월에 주제별로 단거나 했던 것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복습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의고사 문제 중에 일부인데요. 모의고사 문제 중에 제가 틀린 문제들 위에는 빨간색으로 왜 틀렸는지 적어두고 밑에 이제 다시 풀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이게 회로 문제인데요. 저는 회로 문제 틀릴 때마다 제가 못했던 교류 회로까지 다시 주제별로 단거나 해둔 거를 보고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을 계속 풀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반기에는 반복해서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반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모의고사 풀면서 자주 하는 실수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단거나 해둔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별로 반복해서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암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개념 단거나를 안 했는데 하반기에는 제가 외울 때 좀 까먹는 것들 위주로 단거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인덕터 관련 공식을 계속 까먹어서 인덕터 관련해서 정리한 내용이고요. 오른쪽은 자유에너지, 연력학 쪽 까먹는 공식들 정리한 거고 이제 양자역학에서도 까먹는 공식들 위주로 정리를 해서 시험장에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공 공부 방법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요. 상반기에는 문제별로 오프닝 연습 계속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문제를 풀어야 될지 연습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8월에 만들어둔 주제별로 단거나 한 노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9월부터 반복해서 풀면서 제 약점을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데 집중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학 공부 방법인데요. 교육학 점수가 초수 때는 조금 나왔다가 재수 때 좀 떨어져서 다시 올해 조금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초수에는 이선화 교수님 강의를 수강을 했고요. 이때 1, 2월에는 정말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모르는 내용이 전부 다 모르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눈에 익숙해지려고 바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쳐다보기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계속 끄적여가면서 계속 암기보다는 좀 익숙해지자라는 마인드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읽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부터 11월까지는 복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할까 하다가 전화 스터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스터디는 말 그대로 짝쌤이랑 시간을 정해서 이제 전화로 해당 내용을 이제 서로 설명해주는 시간인데요. 전화 스터디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쓰면은 팔도 아프고 좀 혼자 좀 지치고 힘들 때가 있는데 전화로 하면 그래도 말로 뱉는 것도 생각보다 기억이 잘 나서 전화 스터디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9월부터는 모의고사를 풀었고요. 모의고사는 이선화 교수님이랑 권지수 교수님 위주로 스터디를 해서 풀었습니다. 이때 초수 때 결과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재수 때도 동일하게 제가 공부했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이거는 제가 모의고사 풀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노트를 가져온 건데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본결로 쓰는 연습보다는 이제 핵심 부분만 좀 반복해서 계속 쓰고 계속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4단계 중에 뭐 회기랑 전진 단계를 물어봤다. 문제에서는 그렇게 2단계만 물어봤지만 저는 4단계 다 이렇게 종합까지 정리를 해서 모든 단계를 잊지 않고 까먹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해서 이렇게 모의고사 정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수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방법으로, 초수 때와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제 좀 초수 때와는 다르게 조금 내용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하반기에 모의고사를 풀어서 재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때 점수가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세 번째 시험에서는 어떻게 교육학을 접근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픈형 문제에 대비를 많이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선아 교수님 3, 4월 강의를 3월부터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 복습하다가 하반기에 다시 모의고사를 풀었는데요. 모의고사 풀면서 이제 정리하는 방식은 아까 노트로 보여드린 방식이랑 동일하고, 이때는 이선아 교수님, 권지수 교수님, 최원희 교수님까지 세 분 다 모의고사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문제를 접했고, 세 분 다 장점이 다 다른 것 같아서 문제들 보시고 맞는 분들 찾아서 공부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과교론을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일단 상반기에 초수 때 1월부터 3월에 김은경 교수님 인강을 수강을 했습니다. 이때는 정승현 교수님이 아직 물교론 강의를 안 하실 때여서 김은경 교수님 강의를 수강을 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교론은 10월 이전에 하는 과교론은 인강을 듣는 것을 개인적으로 스터디보다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행했던 스터디의 특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스터디를 할 때 좀 10월 이전에 했던 스터디들에서 좀 오개념을 서로 교환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저는 개념 강의 같은 경우에는 꼭 서로 설명해주는 스터디보다는 그냥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과교론 개념 정리할 수 있도록 인강을 수강해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5월부터는 계속해서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요즘 트렌드가 계속해서 교과서에 있는 실험을 물어보고 거기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오개념들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별로 유의사항, 지도서 확인해 보시면서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모의고사 풀면서 복습을 진행을 했는데요. 교육학 공부하듯이 저는 과교론도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학습 모형의 명칭이었지만 모형의 이제 명칭 내부에서 이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단계별로 다 정리를 하고 계속해서 정리를 하면서 암기를 계속 반복해서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9월 하반기 10월부터는 성취 기준도 암기를 했는데요. 내용 요소랑 이제 성취 기준에서 겹치는 부분들 확인해서 단어로 체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공부 방법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2차 시험도 세 번째여서 이제 점수를 다 공개를 하면 초수 때 2차 시험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재수 때도 그렇게 비슷하게 준비를 했는데 재수 때 점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수 때 점수를 다 합하면 78점이 나오는데 78점을 받으면 1차에서 어떤 점수를 맞아도 제가 떨어질 것 같아서 올해는 이런 실수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피드백을 받았고요. 그렇게 점수를 올렸습니다. 실험 같은 경우에도 사실 2차 점수가 잘 본 사람이 19점대고 보통 18점대를 맞고요. 못하면 이제 17점대로 이렇게 되게 1점씩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간과하고 조금 감안하고 준비를 하셨는데 저는 이 1점, 2점이 아쉬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대한. 그래서 2차는 점수를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객관화를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스터디든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객관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2차 점수를 받고 재수 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전공 카페에 합격 수기를 올리신 분들한테 댓글을 일일이 다 달아서 어떻게 그렇게 높은 점수 받으셨어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댓글로 계속 물어보고 제가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 좀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격 수기도 굉장히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차도 준비하면 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피드백을 구하시는 거를 정말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이제 먼저 실험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실험은 크게 5가지 방법으로 올해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교과서의 실험을 다 보았습니다. 많이들 비상이랑 천재 위주로 보시는데 저는 교학사랑 지학사 교과서까지 다 봤고요. 실제로 작년에 CD 회절 실험 같은 경우에는 지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소홀히 보는 교과서가 없이 많은 교과서에 있는 실험들을 잘 파악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 실험책인 교원대랑 현대아트컴, 대전교육청도 보았는데요. 이때는 좀 정리하는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때도 좋은 스터디장님을 만나서 실험 과정 정리하고 유의사항, 그리고 실험 결과값, 오차 원인까지 분석해 보면서 서로 맡은 주제를 다 이렇게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는 것을 12월 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 공부한 방법은요, 기본 실험 스터디였습니다. 기본 실험이 계속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지 공통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전공이 물리다 보니까 화학, 생물, 지구과학 내용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학교 이제 제가 사범대학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 이제 다른 전공의 선생님들을 모아서 스터디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요. 저는 일단 물리 파트이기 때문에 물리 관련 실험을 교과서에 있는 걸 다 정리를 해서 밴드에 공유를 했습니다. 지금 액체 부피 팽창에 관한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이때 교과서에는 액체 부피 변화 확인하기만 있지만 지도서 같은 경우에는 고체의 선팽창까지 합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랑 지도서 보면서 중2의 물리 단원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공유를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화생지 선생님들께서 다 밴드에 내용을 올리시면 각 이제 파일을 확인해보고 어떤 점이 물리 전공과 연관이 됐는지 일일이 댓글을 달아서 좀 공유를 많이 했습니다. 이 게시글 같은 경우에는 화학 선생님께서 올리신 중학교 2학년 화학실험 파일이었고요. 화학실험 파일을 이제 열어보고 이제 그 중에서 물리랑 연관될 만한 것들, 위에 선생님은 지구과학이랑 연관될 내용, 가능성 있어 보이는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기본 실험에서 어떤 게 나올까 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기본 실험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60분 동안 굉장히 좀 손도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걸 보고 들어가서 선생님들께서 긴장 안 하시고 잘 실력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올해 좀 많이 이용했던 회로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실험실에서 준비를 할 수가 없어서 저는 띵커라는 회로 시뮬레이션 사이트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회로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브레드보드를 연결하는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못하는 회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항 설정하면서 이거 휘트스톤 브릿지 확인하는 실험이었는데요. 이렇게 회로 연결하는 연습을 저는 시뮬레이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제공하는 요소가 많아요. 저항, 축전기, 가변 저항 이런 거 다 시뮬레이션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실험 보고서 연습인데요. 생각보다 실험을 준비할 때 실험 과정에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2차를 3번 보고 나서 깨달은 결과는 결과값을 제일 참값에 가깝게 얻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1차를 공부하신 선생님이라면 보통 이제 실험 과정은 잘 기억을 하고 계셔가지고 문제가 없는데 실험을 채점을 할 때 얼마나 이 사람이 참값에 가까운 결과를 정확하게 얻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중요하게 또 채점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실험 과정도 보고 제가 외울 수 있는 실험 수치값은 다 외우고 들어갔습니다. 예시를 들면 제가 이거 실험 수치값 정리한 노트인데 지구 자기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범위가 정해져 있고 얼음의 융해열, 뭐 플랑크 상수 이런 거는 다 정해져 있는 상수 값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값들이 대충 어떤 범위에서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값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재수 때 CD 회절 실험을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결과값을 얻어야 되는데 좀 터무니없이 피코미터 결과값이 나왔는데 그걸 틀린지 모르고 좀 당당하게 썼다는 게 너무 좀 제 자신이 어처구니 없어서 저는 실험 결과값을 조금 알고 들어가면은 제가 당황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과값을 좀 외우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심화 실험 진행할 때 많이 좀 심리적으로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 정리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는 손 빠르게 움직이는 연습하기입니다. 기본 실험 같은 경우에 60분밖에 시간을 안 주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소금물 농도에 따라서 5개의 소금물을 만들어야 했고요. 재작년에도 밀도탑 쌓기 등 되게 좀 빨리 움직여서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실험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긴장하는 순간에도 빠르게 움직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뭔가 묶는 연습이나 용액 만드는 연습 등을 좀 충분히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실연인데요. 실연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수 차이가 그렇게 합격 수기를 보면 크게 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 간극을 줄이는 게 이제 합격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올해 수정했던 방법들만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판서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좀 욕심을 덜어내고 집중할 것들을 정해서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감독관님께 설명을 드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초수나 재수 때 판서를 안 하고 최대한 제가 공부를 했던 것들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감독하시는 분들, 심사하시는 분들의 표정을 봤을 때 되게 버거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물리학 2가 나왔는데 정말 유전분극이랑 정전기 유도의 정의 그리고 둘의 차이에만 집중을 해서 그 2가지의 차이만 좀 집중을 하고 판서를 깔끔하게 3등분으로 하고 나왔습니다. 그게 제 자신도 수업을 할 때 좀 말이 엉키지 않고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판서를 무조건 하시고 최대한 집중할 것에 집중해서 반복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략적으로 틀을 만들었어요. 틀 만든 거를 보여드리면 저는 항상 이 멘트대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뒤에 앉은 학생은 무조건 기표였고요. 5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항상 찬이었어요. 그렇게 약간 좀 정해주면 20분 동안 수업을 하면서 좀 안심하는 좀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겨서 저는 기본적인 틀을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안별로 모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형의 특징을 살릴 멘트들을 생각해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4E 모형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 POE 모형이 좀 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 모형들을 살릴 이제 멘트들을 선생님들께서 만들어 두시면 지도안을 작성하고 그리고 실현 때 내가 모형을 잘 살렸는지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멘트를 생각해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POE 모형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예측을 할 때 과학적인 근거를 포함하고 원인과 결과를 포함해서 써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모형을 살리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티를 냈어요. 그리고 이어서 지도안인데요. 지도안은 올해 만점을 받았는데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는 일단 교과서에 있는 정의를 계속해서 외우려고 노력을 했고 실생활 예시 같은 것들이 계속 지도안에 포함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생활 예시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것들 잘 보시고요. 학습 목표도 탐구별로 이렇게 밑에 정리되어 있듯이 지식 탐구 태도에 따라서 다 한 번씩 정리하고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1차 준비를 하신 선생님들이라면 크게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그래서 물2 위주로 교과서
문제집에 있는 정의들을 확인하고 예시들을 확인하면서 물투부터 이렇게 거꾸로 이 파일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입니다. 면접은 크게 3가지 방식 담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면접도 아까 실현이랑 비슷한 맥락으로 천천히 말하시되 핵심만 담아서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도 재수 때 좀 욕심이 나서 굉장히 빨리 말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계속해서 뭔가를 적고 계셨는데 적는데 좀 힘들어 하시는 거를 제가 느낄 정도로 조금 빠르게 말하는 게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올해는 천천히 핵심만 담아서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핵심만 담으려면 제 자신도 머릿속에 구조화가 잘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구조화하고 브레인스토밍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합격 시그널이라는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이렇게 책이 목차별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도 정의 적어두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요즘에 딥페이크 범죄가 학교 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까지 같이 구조화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많은 즉답형 문제들을 경험하시면은 본인이 잘 답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신고가 어려운 이유를 피해 학생과 목격 학생을 나누어서 이유를 설명하라 라고 했던 문제가 계속 이제 답변이 막혀서 그 제가 답변 막힌 것까지 정리를 같이 해서 이렇게 단권화를 만드는 연습을 12월 1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레시피나 합격 시그널이나 둘 다 뒤에 워크시트가 있어요. 그 워크시트를 채워가면서 제가 어떻게 이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진행을 할지, 실천을 할지 브레인스토밍을 다 해보시는 게 답변을 막히지 않고 핵심만 담아서 말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서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항상 클로버 노트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켜놓고 했는데 이거는 제 즉답형 답변을 이제 녹음을 클로버 노트로 항상 했습니다. 이렇게 노트로 녹음을 하면은 제 자신도 제가 얼마나 좀 두갈씩을 지켜서 말했는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고요. 스터디원들한테 피드백 받을 때도 좀 빠트림 없이 꼼꼼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클로버 노트로 선생님들께서 말한 점을 시각화해서 보시면서 약점을 파악하는 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클로버 노트로 녹음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챗 GPT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챗 GPT한테 물어보면 답변을 좀 잘 줘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방과학교 프로그램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봤더니 되게 짜임새 있게 잘 해줘가지고 이 답변만으로 이제 답변을 준비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공부할 때 좀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서 챗 GPT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준비한 면접 스터디원 분들은 챗 GPT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계속 즉답형 문제를 챗 GPT와 주고받으면서 연습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에 맞게 선생님들께서 잘 훈련시켜서 GPT도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문제 2가지만 뽑아왔는데요. 항상 공부 시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때 아무래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중요한가요? 라고 많은 질문을 받아봤는데 저는 공부 시간보다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듯이 주제별로 단권화를 해서 오늘은 구름 운동, 유체역학, 양자스핀 3가지 주제만 보겠다라고 좀 이렇게 주제별로 시간보다는 주제별로 많이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병행을 추천하나요? 라고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재수 때 아무래도 상반기에 일병행을 했다 보니 일병행 한 게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도 받아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일병행을 했을 때 그때 실현 점수가 제일 낮았고요. 학교 현장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은 굉장히 좀 하지마, 먹지마 이런 말밖에
안 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이제 수업을 했던 것들과 2차 시험에서 좀 짜임새 있게 제가 좀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발문하고 이런 걸 요구하는 2차 시험과는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경제적인 부분은 조금 포기하되 일병행보다는 선생님들께서 일을 굳이 안 하시더라도 2차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병행을 추천하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수기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부분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